저는 시누이가 셋이나 있는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끝없는 시험대가 되었죠.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제 드레스를 훑어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런 게 우리 막내 동생 신부라니 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죠. 신혼집에 처음 놀러 온 날 큰형님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작은 형님은 거실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먼지 쌓인 곳을 손가락으로 후쳤고 막내 형님은 제가 입은 옷을 보며 동서는 좀 수수하게 입네요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를 그 말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남편에게 한 번쯤은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웃어넘기기만 했어요. 우리 누나들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아, 이 집에서 저는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편을 늘 들어주셨고 오빠들도 제게 상냥했죠. 명절이면 온 가족이 웃으며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따뜻한 만큼은 넘쳐났어요.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고 웃음소리조차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죠. 첫 명절 준비는 악몽 같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 들어가 제사상을 준비했어요.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를 떨며 가끔씩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동서, 나물은 이렇게 무치는 게 아닌데? 어머, 저는 또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어? 한마디씩 던지고는 다시 나가버리곤 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형님. 다음엔 조심할게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게 막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부엌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죠. 제사상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내야 할 의무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시누이들은 음식을 싸들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설거지 더미와 온몸의 피로뿐이었죠.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어요.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왜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그날 밤 방바닥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남편은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들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핀잔, 친정을 자주 간다는 불평까지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형님이 또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왔더군요. 제게 주려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줄 옷이었습니다. 막내야, 이거 입어봐. 큰 누나가 골라준 거야. 남편은 기뻐하며 옷을 받아들었고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죠. 작은 형님은 제가 만든 저녁상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동서, 우리 막내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몰랐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젓가락을 들어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막내 형님은 가장 직설적이었습니다. 동서, 살 좀 빼.
우리 막내가 날씬한 여자 좋아하는 거 몰라? 그 말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죠.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그 웃음은 저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누나의 농담을 받아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제 흉을 봤습니다. 어머니, 동서가 집안일을 잘 못해서 막내가 고생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랑 다르지. 시어머니는 제게 한숨 섞인 눈빛을 보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든든한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친정에 자주 가면 또 눈치를 받을 게 뻔했습니다. 친정만 좋아하네 하는 말을 들을까봐 발걸음을 참았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당신 형님들이 저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한 번만 제 편 들어줄 수 없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누나들이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없어. 너도 좀 이해해줘.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해해달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해하며 살아왔는데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참고 살면 되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살아야 할 인생인가요? 언제쯤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덧 결혼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의 간섭은 여전했고 남편의 무관심도 변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동서,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이 병원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동서,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 누가 모셔야 하는데. 그 말에 작은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막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막내 차례 아니겠어? 막내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멀뚱히 서 있다가 그게 우리 집이 좁아서 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시누이들은 한숨을 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당분간 혼자 사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이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동서가 낮에라도 가서 챙겨드리면 되잖아. 어차피 일도 안 하니까.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시댁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병원 동행까지. 남편은 출근하느라 바빴고 시누이들은 각자 사정이 있다며 가끔씩만 들렀죠. 그렇게 모든 짐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문을 열면 늘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환기를 시켜도 금방 다시 차올랐어요. 부엌 개수대에는 설거지 더미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세제와 찬물에 갈라지기 시작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굳어갔죠.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우리 집 살림을 해야 했어요. 저녁 준비, 빨래, 청소.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생한 걸 알면서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시누이들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명목은 어머니 건강상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어요. 큰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집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데. 작은 형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근데 그 집은 막내 몫이잖아.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내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어머니 모시는 사람이 그 집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골집이 남편 몫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당연히 우리 몫이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그 집을 받으면 또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누나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진 듯 했어요.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골집이 정말 당신 몫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니야. 누나들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럼 왜 시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건가요? 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누이들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이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큰형님은 동서,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이 계획은 없어? 라고 물었고, 작은 형님은 우리 막내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빨리 아이 낳아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형님은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봤어? 라는 말까지 했죠. 저는 그저 웃으며 곧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아이는 저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쳐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과연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시누이들의 간섭은 더 심해질 게 뻔했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를 뵈러 가면 시누이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동서, 오늘 시댁은 안 가?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마치 제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소홀히 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너 많이 야위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저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요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어머니가 더 걱정하실 테니까요. 친정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렸어요. 언젠가부터 친정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진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가니 폐렴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죠. 시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병원비와 간병 문제였어요.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우리 넷이 나눠서 내자. 근데 간병은 동서가 계속 해줘야 할 것 같아. 작은 형님이 거들었죠. 우린 다 직장 다니잖아. 동서는 시간 있으니까.
저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요? 저도 하루 24시간밖에 없는데 왜 제 시간은 당연히 남을 돌보는데 써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당신, 나도 힘들어. 형님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어떡해. 조금만 참아줘. 나중엔 나아질 거야. 나중이요? 언제가 나중인가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는데 언제쯤 저도 숨을 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집 살림을 후다닥 하고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청소를 했죠. 오후에는 잠깐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다시 설거지와 정리를 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밤에는 금방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어요. 웃는 모습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결혼 전 사진을 보면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그 웃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면 할 이야기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시댁 일에 파묻혀 있었죠. 가끔 친구들이 연락을 하면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말하고는 정작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제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하나라도 빠뜨리면 지적을 했죠. 동서, 어머니 약 제때 드렸어? 동서, 청소 좀 더 꼼꼼히 해. 먼지가 쌓였네. 억울한 마음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시누이들도 딸인데 왜 저만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억울함을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조금만 참아라고 했고 친정에 말하면 부모님만 걱정하실 테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동해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제 모든 고생과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웃음 가득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시골집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그 집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는데 막내가 받으면 우리도 조금은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막내 준다고 했지만 우리도 딸이잖아.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시골집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나중에 엄마가 결정하실 거야.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 불똥은 결국 저에게 튈 거라는 걸. 이 집안은 언젠가 큰일이 터지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의 재산 욕심, 남편의 무책임,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 모든 게 한데 얽혀 있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씨앗이 결국 우리 집안의 파국을 불러올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이 심해지면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고 했죠. 당연히 그 역할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큰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간병인을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린 직장이 있으니까 교대로 하기도 힘들고. 작은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동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낮에라도 계속 있어줄 수 있잖아. 막내 형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죠. 어차피 막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힘든데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낮 시간 동안 병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챙겼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남편 저녁을 준비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은 약품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옆 병상에서는 심장박동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며칠이 지나자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잠은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제때 먹지 못했어요. 손은 메말라 갈라졌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은 저녁 시간에 잠깐씩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런저런 지시를 했죠. 동서, 어머니 죽 좀 더 부드럽게 끓여줘. 동서, 어머니 손발 좀 자주 주물러 드려. 동서, 병실 청소 좀 더 자주 해.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내가 날 돌보니 시골집은 막내 몫이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어요. 시골집을 받으면 그 대가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시누이들이 또다시 병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큰형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골집 말씀인데요. 막내가 받는다고 하셨지만 우리도 딸이잖아요.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딸아, 그래도 막내가 날 돌보잖아. 그게 맞지 않겠니? 작은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도리예요. 근데 재산은 별게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우리한테 권리가 있어요. 막내 형님은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막내 혼자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돼요?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차별받아야 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요? 그럼 시누이들은 왜 그 도리를 하지 않는 건가요? 공평하게 나누자면서 간병은 왜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건가요?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누나들과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 한 번만이라도 나를 지켜줘. 하지만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나들, 이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형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예민해? 누나들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 참으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습니다. 시누이들의 간섭을 참고 남편의 무관심을 참고 시어머니의 간병까지 참아왔어요.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저도 사람인데 왜 제 감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건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눈물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오버하지 마. 다들 그렇게 산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죽여서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계셨고 저는 또다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딸들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구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 상황이 바뀌길 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안함으로 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병원 복도를 걷다가 시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웃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서, 어머니는 좀 어때?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으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수고 많아.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 못 오겠네. 작은 형님이 거들었죠. 동서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막내 형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고생 좀 해. 나중에 집 받으면 다 보상받을 거야.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상이요? 집 한 채로 제 모든 고통과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 저도 힘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하고 집에 가서 살림하고 다시 병원에 오고 저도 쉬고 싶어요. 시누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거죠. 큰형님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동서, 그래도 우리보다는 시간이 있잖아. 우린 직장 다니느라 정말 바빠. 작은 형님이 거들었어요. 동서도 나중에 집 받으면 그게 보상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데. 막내 형님은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동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왜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제 희생이 당연한 거라고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형님들도 딸인데 왜 저만 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누이들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동서, 나중에 얘기하자. 여긴 병원이잖아. 그렇게 그들은 떠나갔고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누이들이 남편에게 먼저 연락한 거였어요. 네 와이프 오늘 병원에서 우리한테 소리 질렀어. 무슨 일이야?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왜 누나들한테 그랬어? 창피하게. 창피하다고요? 저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뿐인데 그게 창피한 일인가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형님들 편만 들어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버하냐고.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누이들은 저를 이용하고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미안해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돌보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들은 행복할까요?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손, 거친 피부, 떨리는 손가락. 이게 제 손이 맞나 싶었어요. 결혼 전에는 고운 손이었는데 지금은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제 마음도 이 손처럼 상처투성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드신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요하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누이들이 다시 모였고 이번에는 퇴원 후 간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또다시 짐이 주어졌죠. 동서,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때?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물론 동서가 계속 돌봐드려야겠지만 작은 형님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안 돼. 막내네 집이 가까우니까 거기가 좋을 것 같아. 막내 형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집도 받을 거잖아. 미리 효도하는 거지 뭐.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자며 시간을 끌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실 거고 저는 평생 간병을 해야 할 거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생기 없는 눈, 처진 입꼬리, 주름진 얼굴.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결혼한 지 겨우 몇 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도 시누이들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병원을 나서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힘든 날들이 이제부터라는 걸. 시누이들은 병원 입구까지만 따라왔습니다. 동서, 어머니 잘 모셔줘.
우린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큰형님이 말했어요. 작은형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으며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했고, 막내형님은 제게 눈빛으로 고생 좀 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듯 했습니다. 남편은 침묵한 채 차를 몰았고 시어머니는 뒷자리에서 기침을 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보다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겨야 했죠.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짐을 옮겼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침대를 정리하고 약을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낮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 저녁에는 또다시 식사 준비와 간병. 밤이 되어도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라는 핑계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집에 오기 싫은 거라는 걸. 시어머니와 지친 아내가 있는 집보다 밖이 더 편한 거였죠. 시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동서, 어머니 식사가 너무 짠 것 같아. 동서, 방 청소 좀 더 자주 해줘. 동서, 어머니 옷이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들기 힘들었고 허리는 항상 뻐근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잠깐 앉아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고맙다는 말로 제 모든 희생이 보상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며느리, 사실 내가 너한테 해줄 게 하나 있어.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시골집 말이야. 딸들이 자꾸 나누자고 하는데 난 그럴 생각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집은 너희 몫이야. 내가 날 돌봐주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집을 받는 게 기쁜 일인가요? 그 대가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인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그분은 진심으로 제게 보답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말이야. 시어머니가 옷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구석에 낡은 가방이 하나 있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좀 들어있지. 그것도 나중에 내가 가져. 제 눈이 커졌어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딸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얘들이 알면 또 나눠달라고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며 말씀하셨어요. 너만 믿는다, 며느리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저를 더 묶어두려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희생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친정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셨습니다. 야, 너 많이 야위었구나. 많이 힘들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어머니는 제 거짓말을 간파하셨어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고,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걸 토해냈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고생 많았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그 따뜻함이 제 가슴을 녹였어요. 이 세상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예요.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건강을 회복하실 테고 그러면 제 삶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고 싶고 제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대로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그 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주말에 시어머니를 돌봐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친정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이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동서, 고생 많아. 우리가 너무 너한테만 의지한 것 같아. 미안해.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창밖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제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고 식사도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제 시간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내가 조금 나아지면 시골집에 가서 살까 해. 거기가 공기도 좋고 너희 부부도 편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배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계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처럼 느껴졌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골집 이야기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결국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 집은 우리 몫이 되었어요. 물론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확실히 의사를 밝히시니 더 이상 다툼은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가끔씩 전화를 하셔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딸, 요즘 어때? 많이 나아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많이 좋아졌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저를 신경 써주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삶이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겨울 끝에 봄이 오듯 제 삶에도 따뜻한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들.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던 그 시간이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절망만 보였던 그 천장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여전히 꿈꿀 수 있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시면 저도 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겨울은 끝났어. 이제 봄이야. 고통의 시간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약도 줄어들었고 기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제 도움이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24시간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되었죠.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며느리, 내가 오늘은 밥을 해볼게. 놀란 제 얼굴을 보며 웃으셨어요. 걱정 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날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지만 그 어느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변한 건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퇴근 후 설거지를 도와주고 주말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하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시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큰형님이 어느 날 큰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동서, 이거 반찬이야. 우리 집에서 해온 거. 너도 좀 먹어. 작은 형님은 시어머니를 하루 모셔가기도 했고 막내 형님은 제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며 고생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변화들이 극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보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딸, 많이 좋아졌구나. 얼굴에 생기가 돌아.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심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제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그래도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들이 너무 많은 걸 미뤘구나. 내가 짊어진 게 너무 컸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남편의 사과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제 대답은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시골집으로 주말 나들이를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시누이들도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왔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모두가 웃었어요. 예전 같은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동서, 우리가 너무 심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형님.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가져도 될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예전 같으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래요. 이제는 준비된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남편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힘든 시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이제 시골집으로 돌아가 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혼자서도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주말마다 찾아뵐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고 오랫동안 꿈꿨던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응원해주고 가족들도 지지해줍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제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고 제 꿈을 꿀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든 며느리든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통과 희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겨울은 반드시 끝나고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